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프로TV의 저 김동환입니다. 여러분께 2023년 경제 전망부터 개인 고객들의 투자 방향 전략에 대해서 앞서 안내를 드렸죠. 지금부터는 대고객 컨퍼런스 KB 인베스터 인사이트 2023의 기관 고객 세션 전문가 토론을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앞서서 KB증권의 박정림 대표님과 김성현 대표님께서 2022년을 돌아보고 2023년에 투자의 방향을 전망하는 발표를 잘 진행해 주셨는데요. 지금부터는 기관 투자가 여러분들을 위한 투자 전략 및 전망에 대해서 KB 내부 및 외부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그럼 오늘 세 분의 패널을 모셨지 않습니까? 각자 간략하게 자기소개를 좀 부탁드리죠. 네, 안녕하십니까. 지주 자본시장 총괄 담당하고 있는 하정배 행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KB증권에서 IB 영업을 총괄하고 있는 박성원 부사장입니다. 네, 박성원 부사님 나오셨고요. 안녕하세요. 글로벌 세일즈 총괄 담당 김신 전무입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자,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먼저 첫 번째 질문을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인플레이션이 현재 고점인 상황으로 더 올라가지도 하루아침에 떨어지지도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고금리 상황에서 전반적인 2023년의 시장 방향성에 대한 얘기를 좀 여쭤보겠습니다. 간략하게 좀 부탁드리죠. 네, 2022년은 잘 아시는 것처럼 1970년대 이후 처음 경험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이 있었습니다.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서로 보완 관계라고 하는 주식과 채권이 동반 부진했었고요. 근데 이제 2023년은 전년에 비해서 경기는 더 둔화될 것으로 좀 예상되고 있고요. 네. 그에 따라서 물가는 완만하게 하락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급격한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서 주요 국가들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가장 빠르게 기준금리를 인상을 했는데, 그래서 긴축 정책을 많이 펼쳤죠. 근데 이제 올해 1분기 또는 상반기 내에 주요국들의 긴축이 이제 중단될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경기 물가 방향성 하향 및 긴축 중단은 금리 하락 요인이기 때문에 아마도 주가는 동반 반등이 예상이 됩니다. 그렇지만 추세적 상승을 위해서는 시장 참여자들이 경기가 개선됨을 좀 인식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채권도 자본 차익을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금리 인하가 현실화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전까지는 금리가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높아진 금리를 이용해서 캐리 전략을 하는 것이 유효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대체 자산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가격 자체는 하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지만 자산 배분 전략이나 또 리스크 분산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자산 배분을 하고 또 환해치 전략 같은 거를 일부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현재 전 세계 주요국이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정말 큰 어려움을 겪어왔고 지금도 겪고 있는데요. 국내 경제 또한 고금리 상황하에서 인플레이션과 함께 이른바 딜레버리징 사이클이 진행 중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러한 인플레이션을 거의 50년 만에 겪게 되는 것을 우리가 감안해서 볼 때 현재 상황이라는 게 많은 국내 기관 투자가들에게 낯선 도전인 그런 상황이겠죠. 이번 사이클이 높은 금리로 발생한 이전 딜레버링 사이클과 어떤 면에서 다른지도 좀 궁금한데요.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현재 인플레이션은 70년대에 나왔던 인플레이션과 흡사한 면도 있지만 또 다른 점이 좀 독특하고 있거든요. 특히 글로벌 투자자들 시각에서는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공급 차질에서 발생한 인플레이션입니다. 그게 이제 지금 간단히 말하자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워 그리고 또 중국, 미국 무역 분쟁, 또 서플라이 체인에 대한 디스럽션이라고 말하죠. 그런 거기서 나온 것들은 금리를 올려서 관리할 수 없는 인플레이션이에요. 그러니까 시장이나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중앙은행들이 통제할 수 없는 부분이 리스크가 되고 그것은 어떤 면에서는 시장에 대해서는 큰 리스크를 더 불안한
리스크를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두 분 말씀 잘 들었고요. 다음으로 이 주식 채권 같은 전통 자산의 투자 전략에 대한 고견도 좀 여쭤봐야 되고, 사실은 우리 기관 투자가 여러분들 중에도 이게 가장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시지 않겠습니까? 당분간 경기 침체를 피할 수 없는 이 상황에서 주요 주시장이 어떻게 될지에 대한 전망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2023년 주식시장은 실행시장보다는 오히려 선진시장을 접근하는 것이 네. 좀 유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미국의 경기 침체나 그 기업 이익 감소 같은 경우에는 주가 하락 요인이죠. 하지만 주가는 경기를 선반영하는 걸 고려해 보면 네. 만약에 통화 완화가 현실화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는 반등할 가능성이 많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유럽의 경우에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영향권 속에서 그 유럽 자체가 약간 경기 민감 업종 비중이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걸 감안해 보면은 반등하기가 좀 쉽지 않은 환경이다,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고요. 네. 일본 같은 경우에는 뭐 잘 아시겠지만 BOJ 통화 완화가 작년 12월 20일 갑자기 이제 좀 그 현실화됐죠. 그렇죠. 그러면서 그동안 누렸던 그 상대적 우위가 좀 감소될 전망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중국 시장의 경우에는 제로 코로나 정책 그 종료 이후에 그 리오프닝이 지금 기대가 되고 많은 기대를 받고 있지만, 반면에 그 높은 변동성이 역시 동반될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 금리 고점이 형성됐다는 어떤 그런 그 뭐 시장의 컨센서스가 형성이 된다면 네. 주가가 좀 상승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조심스럽게 전망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정부 투자가 좀 아무래도 그 좀 될 것 같은 그 반도체 관련 주식은 좀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시장에 대한 전망과 더불어서 실질적으로 우리 기업들의 자금 조달 시장에 대한 전망도 굉장히 중요한 시점인 것 같은데요. 관련해서 작년 KB증권 IB 부문의 활약이 정말 대단했다고들 하시는데요. 기존의 강점을 가지고 있었던 DCM뿐만 아니라 LG에너지솔루션 IPO 등 ECM 시장에서도 1등을 차지했고, 인수금융과 M&A 등 기업금융 전 분야에서 선두의 자리를 차지하는 성과를 보이셨다고 들었습니다. 먼저 축하의 말씀을 좀 드리고요. 올해 우리 기업들의 자금 조달 시장 상황이 그렇게 녹록치 않은 것 같다, 이런 우려가 걱정과 함께 많이 나오는데요. 그만큼 우리 투자자들의 관심이 많이 쏠리고 있습니다. 시장을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지 의견을 좀 듣겠습니다. 네, 축하해서 고맙습니다. 요즘 시장은 작년 하반기부터 시장 유동성이 축소되어서 올해 시장이 만만치 않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작년 말에 강원도의 레고랜드 사태로 인해서 시장 유동성 경색이 나타날 정도로 충격이 컸었는데요. 특히 단기 자금 조달 시장의 경우에 CD와 CP금리 차가 150bp까지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2008년 금융위기 때가 83bp였던 것을 감안하면 시장의 충격이 어땠는지 다들 느끼셨을 것입니다. 다행히도 한국 기업은 그간 기업 체력이 좋아지고 자금시장 체력이 좋아져서 이런 단기적 크런치 이슈도 잘 극복하여 나갈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CD와 CP금리 차는 최근에 100bp 수준까지 축소되어서 그야말로 시장이 드라마틱하게 안정화되고 가고 있습니다. 특히 기업의 자금 조달 핵심 수단인 회사채 시장도 보면 회사채 AAA 3년물과 국고채 스프레드가 작년 11월 말 170bp 수준에서 현재 120bp 수준까지 축소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경기 불황 때문에 예전과 같은 저금리는 이루어지지 않겠지만, 작년 말 SK하고 SKT 회사채 발행을 성공적으로 마친 이후부터는 AA- 등급까지는 시장에서 원활히 자금 조달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아직 A등급 회사채까지는 온기가 퍼지지 않았고요. 하지만 빠른 시일 내에 시장이 회복되어서 특히 A등급 분야에서 투자가 입장에서 보면 투자 수익이 기대되는 섹터라고 판단됩니다. 그렇군요. 그렇다 하더라도 뭐 일부 소규모 금융회사들, 그리고 건설회사, 뭐 관련된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관련된 CP들, 이런 부분은 아직도 조금 위험인자를 갖고 있다, 이런 평가를 받기도 하는데요. IPO 시장에 대해서도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LG에너지솔루션 상장과 같이
작년 상반기에 아이폰 시장이 매우 뜨거웠었는데 사실 작년 하반기부터 대형들이 다 무산이 되고 연기가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최근에 마켓 컬리도 상장 일정을 철회하는 등 시장이 굉장히 빨리 냉각된 상황인데요. 2023년도 이 IPO 시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을 하고 계신지 의견 듣겠습니다. 네,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IPO 시장이 침체되면서 공모주 수요 기반도 상당히 약해진 상황입니다. 예. 올해 공모 기업 수는 전년 수준으로 예상되지만 공모 금액은 전년 대비 크게 축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IPO 투자자들은 보수적 기조를 유지할 것이며 시장의 중심은 대형주나 성장주보다는 전기차, 소부장 기업 등 실적이 뒷받침되는 성장 기업을 중심으로 IPO 시장이 형성될 것입니다. 근데 가장 특히 긍정적인 측면은 IPO 시장의 밸류에이션이 할인이 많이 된 만큼 하반기 주시장이 현 수준을 유지하거나 회복된다면 현재 디스카운트가 많이 된 기업의 내재 가치를 감안할 때 IPO의 투자 적정 시기라고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김신 전무님은 이제 글로벌 세일즈 총괄이신데요. 글로벌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이 영업을 리드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이 과연 우리 한국 시장을 오랜 기간 동안 매도해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떠한 것들이 변화가 되면은 글로벌 투자자들이 다시 우리 한국 시장에 관심을 보이고 연초에는 조금 매수한다고들 하는데 이런 상황이 쭉 연장이 될는지 그 의견도 좀 듣죠. 네, 뭐 저도 그렇게 계속 지속됐으면 좋겠는데 최근에 외국인들이 흔히 말했던 말이 좀 달라지고 있어요. 10년 전만 해도 그 한국 주식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신 분들은 이제 일본화, 제피니피케이션이라는 단어를 흔히 썼는데 지난 몇 년 동안에는 오히려 또 다른 멘트가 이제 규제 쪽으로 많이 나옵니다. 들으셨겠지만 코리아 디스카운트,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밸류에이션이 한국 주식은 디스카운트를 받아야 된다는 컨셉이 계속 좀 강해지고 있었어요. 그 아이디어는 결국은 홍콩처럼 규제를 풀어서 아주 개방적인 환경을 만든 게 결국은 금융시장 그리고 주식 밸류에이션에 반영이 된다. 근데 이제 아시겠지만 최근에 이제 중국과 관련돼서 홍콩이 아시아 금융 허브에 대해서 많이 포지션을 잃고 있고 싱가포르에 그렇죠. 좀 많이 가져간 근데 좀 포화 상태라는 얘기도 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싱가포르이 결국은 나라가 아니고 도시잖아요. 그렇죠, 도시 국가가 그 아시아 전체를 감당할 수 있는 금융 허브로서는 한계를 벌써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그 마켓 쉐어를 좀 가져갈 수 있는 여력이 보이고 또 외국인들이 한국에 대해서 호감이 또 문화적인 호감 그리고 또 라이프 스타일에 대해서 굉장히 호감 보이고 있고 제 생각에는 이게 다음 몇 년간의 기회가 아닐까. 네. 그러니까 강남이나 뭐 이 강북에도 이제 뭐 많이 뜨는 동네들 혹은 성수 이런 데도 가면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의도만 없어요. 역설적이게도 그죠? 그래서 전무님 말씀대로 올해 내년에는 우리의 금융 규제라든지 이런 게 많이 풀려서 여의도에 정말 외국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왕성하게 오고 가고 하는 그런 풍경을 좀 기대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전통자산 투자 전략에 관한 말씀들을 잘 들었고요. 이제 대체 자산으로 한번 주의를 옮겨 볼 텐데요. 앞서 박성훈 부사장님께서 기업 조달 시장에 대한 전망을 해 주셨는데 아무래도 이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네요. 최근 투자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부동산 등 이른바 대체 자산에 대한 전망을 여쭤볼 텐데 특별히 시장에서는 둔촌 주공 재건축 사업 PF를 KB증권이 주도하면서 시장의 혼란을 그래도 막았다라는 평가를 하고 있던데 올해 부동산 PF 시장 어떻게 전망을 하시는지요? 둔촌중앙아파트는 모든 국민의 관심사하고요. 과거 같으면 생각할 수 없던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약률에 신경 쓰고
그다음에 PF가 어떻게 될 건가에 신경 쓰고 있는데 다행히도 잘 끝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조만간 허그 보정 통해서 본 PF 잘 완료가 되고 충분히 잘 끝날 걸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국내 부동산 PF 시장은 말씀해 주신 것 같이 작년에 우리 KB증권이 둔촌 주공아파트 PF 주관하면서 자칫 일어날 수 있었던 시장의 충격을 잘 넘기는 데 일조했다고 우리끼리 자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부동산 PF 시장은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2022년 말 보면 극소수 우량 사업장에 국한해서도 보면 PF 금리가 10에서 15% 수준, 브릿지 론 금리는 무려 15% 이상까지 큰 폭으로 상승했고요. 현재는 정부의 과감한 부동산 규제 조치 완화 이후에 작년 대비 상당히 완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경제 상황, 시장 상황에 따라서 변동성이 부동산 PF 시장은 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아파트 등 주택 시장의 경우에는 미분양 증가가 최근에 속도가 가파르고 또 지역별 편차가 큰 만큼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수도권의 대형 시공사, 허그 보증이 인발부된 우량 사업장을 국한해서 접근할 필요가 있고요. 작년에 호황이었던 물류센터 역시 이커머스 시장이 성장 등과 맞물려서 사업이 지연되고 공실률 또한 역시 상승하는 등 부정적인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에 유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언론을 통해서든 여론을 통해서든 야하다. 그때가 좀 꼭 친 것 같아요. 그죠? 물류센터 얼마나 좋았습니까? 그죠? 아파트와 물류센터 등 국내 부동산 PF 시장에 대한 전망을 좀 자세히 해 주셨는데요. 그럼 이어서 실물 대체 자산의 전망은 어떤지도 여쭤보죠. 네, 실물 대체 자산 경우에는 고금리로 인해서 2023년 중 서서히 가격 하락이 반영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레버리지를 많이 사용한 투자는 가격 하락으로 인한 수익률 저하가 뚜렷하게 될 것으로 보여지며 오피스 시장 역시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거래는 상당 부분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프라 자산의 경우에는 미국 등 주요 국가에서 인프라 자산의 투자를 촉진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도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인플레이션 혜택을 볼 수 있는 자산은 여전히 유망해 보입니다. 대표적으로 보면 에너지, 도로, 항만 등 물가에 연동하여 수입이 상승하는 인프라 자산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외 상업용 부동산의 경우에는 앞서 CIB 부문장인 KB증권 김성현 대표이사께서 제언하신 것 같이 미국의 셀프 스토리지, 대학 기숙사, 멀티 테넌트 등 임대 수익률을 수시로 올릴 수 있는 자산과 임대 수익이 물가에 연동되어 있는 유럽의 핵심 코어 자산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느 경우에든 ESG는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상업용 부동산의 경우에 ESG 컴플라이언스 갖추고 있는 경우라야만 임차인도 쉽게 구할 수가 있고 향후에 매수자도 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노후화된 자산에 투자 시에 ESG 준수 여부를 ESG를 위한 자본적 지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투자 시에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ESG까지 이렇게 두루 이제 평가를 해 주셨고요. 자, 김심 전무님은 글로벌 투자자들에 대한 전문가시지 않습니까? 글로벌 투자자들의 투자 전략 중에서 우리 한국 투자자들에게 조금 이건 추천해 주고 싶다. 이런 게 있으시면 부탁드리죠. 아직 연초라서 글로벌 투자자들도 지금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최근 한 몇 개월간에 제가 제일 호감 있게 들었던 전략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아직까지도 인플레이션이 아까 피크라고 말씀하셨지만 과연 그게 진짜 그 포트폴리오 구성에서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가정인지 그게 제일 큰 리스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주식 포트폴리오에서는 일단 인플레이션 헤징이 필요하고 아까 환도 헤징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인플레이션에서 주식 통해서 헤징하는 건 결국은
에너지와 코모디티입니다. 그래서 여러 한국도 그렇지만 특히 미국이나 해외 주식은 에너지 코모디티 섹터가 꽤 크고 그거를 좀 크게 비중을 잡으면 이제 인플레이션 통해서 그 나오는 그 리스크를 많이 방어할 수 있고요. 한국 분들한테는 최근에 이제 원화가 1,500까지 근접했었는데 환 리스크조차도 솔직히 한국 기관 투자자든 개인 투자자든 원화 자산이 너무 많다는 거, 그리고 선진국으로서는 결국은 환도 분산을 해야 된다는 거. 그러면 이제 그게 어떤 면에서는 말씀하신 그 대체 투자가 제일 좀 유효하고 대체 투자 통해서 환 리스크를 줄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근데 우리가 1,400원대 강달러 상황보다는 지금 많이 약해지긴 했어요. 뭐 글로벌리 달러 인덱스도 많이 내려와 있는 걸 이제 원화도 반영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1,100원대 평상시보다는 굉장히 높아져 있는 환율 아니겠습니까? 이 상황에서 우리 기관 투자가들이 취할 수 있는 환 전략에 대해서도 우리 총괄님 한번 말씀 주시죠. 네, 작년 환율 굉장했습니다. 1,186원부터 1,445원 정도 수준까지 굉장히 올라갈 때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빠른 속도로 올라갔고, 그것 때문에 진짜 통화 정책까지 영향을 받고 굉장히 좀 불안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반대로 작년 말부터 또 굉장히 또 빠른 속도로 이제 내려와서 지금 1,240원대까지 지금 내려오는 상황인데요. 평상시 그러니까 이제 평온할 때를 좀 이렇게 가정을 해보면 우리나라가 이제 변동환율 완전 자유변동환율제를 택한 게 1999년도인데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냥 평균을 내보면 1,136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장기 평균이 거기 있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그거보다 위에 있으면 저평가, 밑에 있으면 고평가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는데, 보통 이제 연간 그 기준점을 가지고 한 100원 정도 플러스 마이너스로 움직이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렇게 보면 사실 지금 내 말로만 본다면 좀 되게 좀 안정된 상태로 일단 좀 들어온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도 좀 높은 수준. 예, 그렇습니다. 약간 높은 쪽에 있긴 하죠.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특히 이제 지금은 우리나라 무역 적자도 있고 경상수지도 약간 적자이기도 좀 한 상황이 있긴 하지만 이거는 이제 점진적으로 개선될 가능성이 많고, 근데 우리가 콜레이션이 가장 높은 통화인 그 위안화 경우에 최근에 굉장히 강해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본이 이제 완화 정책을 약간 바꾸면서 엔화도 좀 강해지는 상태이다 보니까 원화도 그렇게 보면은 좀 강해질 가능성이 좀 올라갈 가능성보다는, 그러니까 환율이 올라갈 가능성보다는 내려갈 가능성이 좀 많아지지 않을까. 원화가 추가적으로 좀 강세로 갈 여지가 좀 있어 보인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기관의 경우에는 아까 우리 김신 전부도 말씀하셨지만 결국적으로 잘 분산된 그 통화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으면 사실은 웬만한 충격에서는 자유롭기 때문에 그런 거는 기관들은 아무래도 잘 분산된 투자를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 같고, 다만 추세적으로 하락이 이렇게 예상이 된다면 그 외화 포트폴리오 갖고 있는 사람이 FX 수합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해지를 하는 것도 나쁜 아이디어는 아니다. 근데 이제 그건 어쨌든 환율의 방향성을 예측하는 건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관 고유의 어떤 투자 전략을 가지고 관리하는 것이 맞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주식은 안 어렵고 부동산은 안 어렵겠습니까만은 주식, 부동산, 채권 이런 거보다 환이 가장 어려운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마 이게 양국 간에 또 여러 국가들 간의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할 거냐, 여기서 이제 환율이 뽑아져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자, 컨퍼런스를 진행하면서 세 분의 이제 대고객, 그 중에서도 기관 투자자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세 분과 또 트레이딩을 담당하시고 계시는 전문가 모시고 얘기를 해봤는데 쉽지 않은 환경이라고도 말씀 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세 분의 말씀을 듣고 또 여러 가지 전략에 대해서 생각해 보니까 2023년도 너무 걱정만 하지 마시고요. 적극적인 투자의 전선으로 나서셔서 KB국민은행과 KB금융그룹과 함께 좋은 성과를 거두실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기관 투자가 여러분들도 올 한 해 성공 투자하시고요. 좋은 퍼포먼스 거두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